온 나라가 비상경제를 선포하며 떠들썩하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습관적으로 은행 앱을 켰죠. 곧 이사갈 우리 집 잔금을 치러야 했거든요. 결혼 후 5년간 남들 여행 가고 명품 살 때 저는 흔한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제 청춘과 맞바꾼 돈, 제 미래 그 자체였죠. 그 숫자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화면에 찍힌 숫자가 이상했어요. 분명 어젯밤까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 화면에 찍힌 숫자는 거짓말처럼 0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0원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고 앱을 껐다 켜도 결과는 같았죠. 손이 벌벌 떨려왔어요.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제 휴대폰을 건네받았죠. 그리고 화면을 보더군요. 화면을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보이스피싱도 해킹도 아니라는 것을, 제 인생 최악의 재난이 바로 제 옆에 있었다는 것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남편은 그대로 침대 아래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모든 건 대학 선배라는 사람에게서 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미래에너지라는 신생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이 10배가 될 거라며 꼬드겼대요. 나라 경제가 불안정한 위기 상황이 오히려 기회라면서요. 그 말에 남편은 제 전 재산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내 동의도 없이 내 돈으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는 변명은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제 공인인증서를 몰래 이용해 제 전 재산을 빼돌린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어젯밤 그 회사는 유령 회사로 밝혀졌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였죠.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남편은 제 청춘과 미래를 하룻밤에 도박에 걸었고 처참하게 실패한 거였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의 울음 섞인 변명은 더 이상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당장 이 공간을 벗어나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야. 당신은 내 인생을 훔친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갈 곳은 없었지만 그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웠어요. 며칠간 찜질방과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죽을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진정한 반성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말들 속에는 진정한 반성 대신 이혼만은 안 된다는 이기심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죠. 세아가, 우리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지. 그래도 다 너 잘 살게 해주려다 그런 것을.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아들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민준 씨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도박을 한 거예요. 제 돈으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니? 그리고 그 돈, 우리 민준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모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전화기 너머로 날아왔어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사라졌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제 고유 재산까지 전부 그 통장에 넣어두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제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 길로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남편의 문자 메시지, 은행 이체 내역, 그리고 제가 따로 모아두었던 결혼 전 재산 증빙 자료까지 전부 제출했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변호사는 남편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이혼 소송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어요. 소장이 날아가자 남편과 시댁은 발칵 뒤집혔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애원 대신 저주를 퍼부었죠. 남편 잘못 만나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는 독한 년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몇 달 후 법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마주했어요. 남편은 헬쑥해진 얼굴로 저를 애처롭게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정기간 동안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갚겠다며 또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평생에 걸쳐서라도 다 갚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들렸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갚아야 할 건 돈만이 아니야. 당신은 내 믿음, 내 시간, 내 인생 계획을 전부 망가뜨렸어. 그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 더 꺼내 보였어요. 바로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몰래 대출까지 받은 사실이었죠. 투자금이 모자라자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던 거예요. 결국 이혼은 제 뜻대로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자신의 차와 주식을 모두 제게 넘겨야 했죠. 제가 잃은 돈에 비하면 부족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통장 잔고는 다시 0에 가까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요. 비상경제가 선포되던 그 봄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죠. 그건 바로 온전히 제 의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인생이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